지난 포브스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실 이번 전쟁에서 굉장히 치열했던 체르니우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파괴된 전차는 단 2대이고 나머지 전차는 즉시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수십 대의 장갑차와 트럭으로 구성된 다수의 호송대와 포위망을 구성하던 각종 포병 그리고 공세에 투입됐던 다수의 보병과 전차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정말 믿기 어려운 전과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사관학교를 폭격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체르니우주 우크라이나군 사관학교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하나 정상인 게 없는 러시아군의 미사일답게 텅 빈 연병장에 떨어져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처럼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 전선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각지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며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사관학교 폭격이 있었던 체르니우의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5월 17일 영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니우 지역 건물 3,500채가 파괴되었고 그중 80%가 민간인 건물이라고 합니다. 체르니우의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쏟아진 무차별 폭격과 폭격이 원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체르니우 지역에서의 참패를 보복하기 위해 폭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정밀 폭격으로 하려다 항공기를 일으켜 두려 미사일을 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간인을 고려하지 않은 러시아군의 행태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2월 24일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러시아의 대부대가 체르니우를 점령하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체르니우는 북부 교통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교통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키우로 가는 직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르니우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달리 말해 체르니우를 점령해야 안정적인 보급망을 확보해 키우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체르니우는 키우 전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체르니우의 우크라이나에서 최강으로 손꼽히는 제1전차 여단을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제1전차 여단은 개전 직전 단 4개뿐이던 전차 여단 중 가장 최신형 장비를 가진 데다 힘든 훈련으로도 유명한 최정예 부대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부대를 투입했음에도 우크라이나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제36 제병연합군, 제41 제병연합군과 그 외 3개 사단, 또 제11 근위강습여단 등 키우를 침공하려던 러시아의 주력 병력이 체르니우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10개 사단에 달하던 완편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는 오직 1개 전차 여단으로만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안가 체르니우가 함락될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체르니우를 침공한 러시아 대군이 체르니우 수비대에게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례로 러시아군의 체르니우 점령부대 선봉이었던 11 근위강습여단은 시내에서 교전이 벌어지자마자 거의 모든 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의 시가지 진입은 고사하고 교회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자잘한 교전만 해야 했는데요. 그래도 워낙 대군이다 보니 한때 수미 외곽의 고속도로를 뚫으며 체르니우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상층부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덕에 다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전승절인 5월 9일 이전까지 키우를 함락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내려오면서 수미 방면에서 체르니우를 포위하기 위해 진격 중이던 러시아군 중 상당수가 브로바리가 있는 키우 동부로 남하한 것입니다. 체르니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을 견제할 소수의 러시아군만 남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1전차 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우 점령을 포기하고 국경으로 후퇴한 3월 말까지 방심한 러시아의 포위부대와 보급대를 연거푸 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마 쳐들어가지는 못하고 러시아가 치졸하게 미사일로 체르니우의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러시아군이 맹렬한 공세에 나서며 전황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렌드리스가 완료되면서 신무기로 무장을 마친 우크라이나 예비대가 투입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전의를 꺾고 원하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리만 포파스나에 대한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게 키우 전투 이후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간 잘 지켜오던 포파스나 방면에서 크게 밀려나며 최전방인 세베르도네스크, 리시칸스크로 이어지는 핵심 보급로인 T13-02 고속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동부군 일부가 포위 섬멸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자신감이 상당해졌습니다. 곧 돈바스가 해방될 것이며 키이우의 젤렌스키 정부가 항복문서에 사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심각한 착각입니다. 앞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공세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를 뺏고 뺏기는 전황을 보시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애당초 러시아의 공세 목표는 돈바스에서 동부 우크라이나군을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지움에서 진격해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대포위망을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나름 성과를 내는 지금도 이지움 전선은 4월 말부터 거의 한 달간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에 투입할 신편부대를 대거 투입하지 않고 동부군의 전멸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그다지 많은 영토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돈바스 공세에 대해 지연전 종신방어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전술은 수십 킬로미터 이상 전선이 후퇴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겹의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돈바스 전선의 경우 세베르도네츠크 루비존의 방어선이 1차, 시베르스크 바흐무트 방어선이 2차, 슬로반스크 콘스탄트 니노부카가 3차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방어선이 점령돼야 돈바스 해방이라는 러시아의 공세 목표가 달성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총력을 다한 이번 공세에서 아직도 1차 방어선조차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방어선을 점령할 수 있을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성공적인 진격을 하고 있는 포파스나 방면의 전황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돈바스 전선에 배치된 각 부대의 추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측의 부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포파스나 쪽에 많은 부대가 직결해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포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를 돌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돌파라는 것은 러시아군의 창끝에 있는 최전방 부대들이 방어선을 구축한 우크라이나군의 수비대의 전선에 구멍을 낸 뒤 끊임없이 진격해야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을 동서로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밀려날지언정 돌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막는 입장에서도 그리 즐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1950년 여름 국군이 부산을 사수하기 위해 최후의 항전을 하던 낙동강 방어선처럼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필사의 전투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전황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독소전쟁과 비교해보면 이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데요.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은 동맹국과 함께 최대 추산 400만 명에 달하는 대군으로 소련을 기습했습니다. 그 결과 7월에 민스크, 8월에 스몰렌스크, 9월에 키예프가 함락되면서 200만 명 이상의 소련군이 괴멸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나치군은 하루 40km씩 진격하며 10월에는 심지어 모스크바 포화까지 도달했는데요. 하지만 겨울이 될 무렵부터 증원된 극동군과 미국의 랜드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후퇴해야 했고 결국 독일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과거 나치 독일보다 상황이 훨씬 나쁩니다.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이 전진을 거듭함에 따라 서구 세계에서 랜드리스가 도착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패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푸틴이 루안스크주를 함락하고 승리를 선언하면 국토가 황폐화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굴복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전황상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뜻이 저항과 반격에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건국 이래 가장 단결됐습니다. 친서방과 친러, 동쪽과 서쪽, 독재와 민주 등 여러 문제로 갈려있던 공론이 침략을 방어하고 국토를 회복하기 위한 결전으로 합쳐졌습니다. 젤렌스키 내각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2021년 12월 젤렌스키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30%까지 급락했습니다. 전쟁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은 그의 협상력을 지적했고 러시아의
맞서야 한다는 이들은 그가 서방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젤렌스키 내각이 키우에 남아서 결사항전을 하자 젤렌스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개전 초기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지지율은 91%를 달성했고 현재도 80%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에 끝까지 맞서는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선포한 총동원 역시 국민적 지지 아래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원령을 통해 전군의 규모를 개전 전 20만 명에서 70만 명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출혈을 감수한다면 100만 명의 대군도 충분히 동원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대군을 준비하는 데 성공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시 몇 개가 더 함락됐다고 러시아에 겁을 집어먹고 항복할 리가 없습니다. 당장의 반격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일 뿐 동원된 병력이 러시아군과 맞서 참패하거나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는 이상 이번 전쟁을 이어나가려 할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도만 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대도시가 없습니다. 즉 대부분이 시골의 평야입니다. 전쟁 전에는 인구 50만 명 안팎이던 마리우폴, 인구 30만 명이던 헤르손과 15만 명의 멜리토폴을 제외하면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도시를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키우, 체르니우, 수미, 하르키우, 미콜라이우에서는 우크라이나 반격에 러시아군이 밀려났고 자포리자, 크리프이리에서는 제대로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몰린 드네프로강 인근 대도시들 중 상당수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또 키우처럼 피해를 입었더라도 빠르게 복구 중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정밀 타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박살내고 있어서 인프라가 멀쩡한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전쟁이나 군사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누군가의 엉터리 자료만 믿고 사실에 대한 교차 검증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올바른 비판과 주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연이어 러시아의 무능이 전 세계에 또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러시아군의 첨단 미사일이 오데사 해변가의 공중 화장실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특수배변 작전을 하고 있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전소나 군기지 등을 제대로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물자가 서방에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기뿐 아니라 기초상필품과 건축자재 역시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수입이 차단돼 생산이 멈추기 시작한 러시아와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따라서 지금의 전황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기 전까지 러시아가 보여주는 회광반조에 지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 허리투브였습니다.